열매를 좋아하는 건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동물이 먹는 열매는 식물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인간은 씨와 과육을 발라내서 씨앗은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하지만 동물은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배설함으로써 식물이 종족을 번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록 식물은 이동하지 못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영리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법을 터득한 셈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피스토 식물쇼의 아피스토입니다. 네, 오늘 고정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 플로리스트 이은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라리움 작가 구혜정원입니다. 네, 오늘 식물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식물과 열매는 또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제 곧 사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 주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니까요. 네, 폭설이 왔어요. 맞아요. 네. 아피스토님은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제 열매가 혹시 어떤 열매인지 아시나요? 그 빨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맞아요. 트리에 달려 있는 거. 그거 앵두나무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 앵두나무 같은 친구들도 예쁘긴 한데 네. 바로 호랑가시나무입니다. 호랑가시나무 저 그 이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왕년에 좀 시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성복 시인이라고 그 유명한 시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여름의 끝, 남의 금산 이런 시집을 써가지고 뭐 상도 받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분 시집 중에서 호랑가시나무의 기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습니다. 네. 근데 호랑가시나무의 기억이라고 하니까 일단 제목부터 되게 주인공 같은 이름이네요. 맞습니다. 호랑가시나무는 이제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붉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이다 보니까 뭐 사랑의 열매와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리스 장식이나 케이크 장식으로 잎 위에 장식을 하는데 이거를 또 홀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HOLY는 아니고 HOLLY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그럼 이 열매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열매가 호랑가시나무 열매다 뭐 또는 이제 뭐 천냥금이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네. 백당나무라는 열매가 이제 공식화로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백당나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윤구님 구식 김윤구님. 저는 이 윤구님 호를 나중에 진다면 구식 김윤구. 혹은 로맨티스트. 네. 로맨티스트가 더 나은 꽃말의 진심인 네, 윤구님. 또 꽃말 중독이라서. 네, 꽃말 이거 아시죠? 네, 찾아봤습니다. 역시. 백당나무의 꽃말은 바로 사랑. 사랑이에요. 그럼 진짜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호랑가시나무의 꽃말도 한번 찾아봤는데 호랑가시나무. 네. 가정의 행복, 평화. 그럼 이게 말이 되네요. 그죠. 네, 이게 사랑의 열매가 사랑 그리고 행복, 평화 이게 상징하는 거니까 연말에 이웃을 돌보자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이 열매 장식을 하니까 가정의 행복을 뭐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되네요. 이게. 근데 그 왜 크리스마스 트리는 호랑가시나무가 아니죠? 이게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통 침엽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나무, 소나무 이런 게 많이 쓰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윤구님이 상록수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상록수. 네, 항상 상자에 푸를 녹자. 네, 그래서 항상 푸른 나무. 이게 침엽수가 상록수인데 겨울에도 항상 이제 푸름을 유지하니까 생명력, 이런 희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호랑가시나무 열매를 딱 달면 모든 좋은 의미가 여기 다 붙어지는 겁니다. 네, 가정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뭐 사랑 다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침엽수가 많이 쓰이고 그 열매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열매, 그 호랑가시나무 열매와 비슷한 뭐라 그랬죠? 백당나무였나요? 네, 백당나무. 백당나무 열매가 쓰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또 제가 영화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 이 영화가 생각나는데 혹시 해리포터 보셨나요? 해리포터. 네네. 윈가르디움 레디오사. 좀 치시는데요. 네. TMI이긴 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했던 회사가 해리포터를 출간한 회사였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해리포터 이야기를 대략 다 아시겠네요. 제가 거기서 5년 공부했거든요. 네네. 영화를 한 번도 안 봤어요. 해리포터를 한 편도 안 보신 거예요? 네, 영화를 안 봤고요.
물론 이제 책은 띄엄띄엄 보긴 했어요. 예. 일이니까 일로 봐야지 되니까. 진짜 영화를 제대로 본 게 한 3년 전이에요. 네, 보긴 보셨군요. 네, 애들이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애기들이 좋아해서. 이제 해리포터라는 영화에는 마법사들과 마녀들이 존재하는데 주인공인 해리가 마법학교인 호그와트에 입학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지팡이의 이름이 바로 호랑가시나무 지팡이입니다. 호랑가시나무. 네. 해리포터라는 영화의 배경은 대부분 겨울과 이제 좀 크리스마스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그렇죠, 많이 주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해리포터가 왜 겨울에 이제 배경을 많이 그려졌냐면 해리포터의 저자인 J.K. 롤링. 네, J.K. 롤링이 어려웠던 시절에 겨울의 추운 도시 중에 하나인 이제 스코틀랜드의 에던버러에서 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조앤 롤링의 축구 배고팠던 시절은 유명하죠. 그 아기를 안고 그 카페에서 추운 겨울 카페에서 원고를 쓰면서 그 수많은 출판사들의 그 투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힘든 시절을 보냈다라는 유명한 또 뒷얘기가 있죠. 저는 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지팡이만 모아놓은 책 소개하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그 책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해리포터는 안 보셨지만 이제 굿즈는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것도 굿즈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저도 사실 굿즈라고 하면은 오늘 지금도 메고 있는데 이제 이 초록색 슬리데린 초록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나름 굿즈네. 귀엽네요. 네, 이거 슬리데린 딱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영화에 쓰인 해리포터 지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호랑 가시나무로 만든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불사조의 깃털이랑 이제 호랑가시나무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소재. 실제로 실제 소재. 주인공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실제로 이거를 지팡이를 썼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호랑가시나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네, 바로 인디언 로즈우드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또 영어라서 좀 생소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자단나무. 자단나무. 네, 자단나무. 사실 자단나무도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 자단나무가 주로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데 이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가구나 악기 이런 거 만드는 데 많이 쓰인대요. 그리고 이게 나무가 딱 잘릴 때 은은한 향이 장미향이 은은한 장미향이 난다고 해서 로즈우드라는데 지금은 벌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사이테스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굉장히 이제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해리포터의 이 나무는 사실 이게 영화 중에서도 많이 실제로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저도,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이제 되게 튼튼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그 당시 영화 촬영했을 때가 엄청 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장난치다가 많이 부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분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헤르미온느 지팡이. 헤르미온느 지팡이. 헤르미온느 지팡이는 실제로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유니콘. 너무 영화 속에 너무 빠져 계시네.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유니콘 없습니다. 헤르미온느는 플라타너스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로 만들었어요. 플라타너스. 네. 플라타너스 나무 뭔지 아시죠? 가로수로. 얼굴만한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걸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호랑가시나무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 이제 해리포터의 큰 스토리 라인을 좀 설명드리면 여느 스토리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악과 선의 싸움인데요. 여기서 당연히 선을 맡고 있는 쪽이 해리포터와 그의 절친인 론과 헤르미온느가 속해 있는 호그와트. 특히 이제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리핀도르라는 기숙사가 이제 해리포터와 함께 이제 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숙사인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 기숙사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슬리데린도 있고. 여기에는 친절함을 상징하는 후플푸프, 그리고 명석함을 상징하는 레본클롭, 그리핀도르는 이제 용맹함을 상징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했다고 했던 이제 지략과 야망을 상징하는 슬리데린이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까 해리포터가 거대한 이제 악과 선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슬리데린의 주신 볼드모트입니다. 그런데 볼드모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호랑가시나무 지팡이라는 점인데요. 같네요. 해리포터랑. 네, 둘이 이제 쌍둥이 형제 지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윤구님이 말한 대로 그 꽃말대로라면은 아까 호랑가시 나무도 행복과 평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사이좋게 좀 지내지.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선과 악이 같은 호랑가시 나무의 지팡이를 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가정의 행복과 평화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리포터의 결론이? 대략의 이제 플롯은 이제 해리라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내용이지만 사랑의 중요성을 알게 된 해리와 이제 사랑을 모르는 남자 볼드모트를
캐리가 무찌르는 내용이 이제 주된 이제 해리포터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볼드모트가 결국 갖고 있는 지팡이는 사랑을 상징하는 호랑가시나무 지팡이를 썼다. 그렇죠. 사랑을 아. 갈구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아. 고아 출신이었거든요. 볼드모트가. 그렇구나. 네. 열매하면 저는 과일이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는 열매하면 것 같아요. 과일이죠. 네. 네. 찾아보다가 이 파인애플이 제일 좀 신기하더라고요. 파인애플이 왜 신기해요? 네. 이 파인애플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파인애플은 뭔가 좀 나무에서 대롱대롱 자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보통 이렇게 무처럼 뽑아서 수확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파인애플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고 일단 땅에서 자라고요. 네. 그래서 파인애플은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풀. 풀이에요? 네. 오. 땅에서 파인애플 풀이 방사형으로 퍼져서 자라거든요. 생긴 건 약간 알로에 같은데 잎은 훨씬 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꽃대가 쫙 올라와서 그게 수정이 되면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 딱 열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풀 하나에 파인애플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1풀 1열매. 파인애플 1열매. 네. 오, 좋은데요. 파인애플의 잎사귀들은 길쭉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의 껍질도 갑옷처럼 튼튼하고요. 잎과 껍질은 자신을 지켜내려는 보호막인 셈인데요. 네. 아마 파인애플 안에 있는 씨앗들을 지키려는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파인애플 드시고 이렇게 혀가 살짝 좀 저릿저릿하거나 좀 마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드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많이 먹을 때 약간 좀 아려워. 많이 먹으면 살짝 맞아요. 저리잖아요. 서서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파인애플은 체내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네, 벌레가 꼬이는 걸 스스로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분이 혀에 닿으면 혀가 저릿저릿 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기를 부드럽게 연육할 때 파인애플을 넣잖아요. 네, 그래요? 그 이유도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벌레가 이렇게 먹으면은 벌레 혀도 저릿저릿한 그죠? 벌레 자체가 일단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걔네 분해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오, 그렇구나. 사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로도 쓰이지만 네. 파인애플이 처음 자랄 때 약간 좀 색이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스트들이 이걸 좀 절화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식물로도 이제 화분에 많이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아피스토님 브로멜리아드라는 식물 키워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저는. 이게 주로 이제 테라리움에 많이 키우는데 이게 다트프록이라고. 네. 알아요. 네, 아세요? 네, 네. 아주 작은 열대 소형 개구리인데 네. 독화살 개구리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거 키우는 분들이 브로멜리아드를 꼭 같이 키워요. 왜냐면은 이 브로멜리아드 잎 안쪽에 물이 고이거든요. 그 물이 고이면 거기에서 이제 물도 먹고 또 알을 거기에다가 낳는데요. 네, 거기 잎에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이게 번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 식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저도 키우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먹이에요. 먹이에서 제가 걸렸어요. 먹이는 얘네가 야생종으로 이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사료 순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료를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를 먹냐? 초파리. 네, 무조건 초파리를 먹여야지 돼요. 그래서 요 초파리만 이렇게 따로 또 번식해가지고 파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저 그거 플라스틱 통에 초파리들이 막 가득 담겨 있어요. 1000마리 막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다가 이제 풀어줘서 먹이는 건데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또 그 테라리움 장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대략 낭패죠. 그래서 요거를 번식해서 키워서 파는 분들한테 사기도 하지만 또 마땅치 않으면은 그냥 과일 같은 거 집에 있는 과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한 채로 두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초파리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또 키워가지고 먹이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단하신 요즘 또 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초파리들의 날개 없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 얘들이 날아다니니까 날개를 없애버린 거죠. 퇴화시킨 뭐 거. 개량을 해가지고. 근데 저것도 그렇잖아요. 귀뚜라미. 그죠. 네. 귀뚜라미 날개 없이도. 네, 그 생각나네요. 도마뱀들이나 파충류들 먹이로 귀뚜라미 많이 먹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귀뚜라미도 팔거든요. 생 귀뚜라미. 네. 그래서 파충류 샵에 가면은 날개 없는 귀뚜라미들이 그 통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거기 있는 파는 애들이 다 날개 없는 애들이었군요. 네. 그것도 일종의 개량을 해서 날개를 없애서 원래
귀뚜라미들이 날개가 있으면 계속 밤마다 이렇게 비벼대니까 소리를 내잖아요. 이렇게 초파리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네, 브로멜리아드를 네, 브로멜리아드 얘기하다가 초파리까지 갔네.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파인애플과 식물들은 브로멜리아 속에 해당되는 식물들이거든요. 네.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잎이. 네. 저도 아피스토님처럼 테라리움에도 그렇고 이제 화분에 브로멜리아도 몇 종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죠. 이 브로멜리아, 파인애플과 그러면은 집에서 브로멜리아드도 키우는데 파인애플도 집에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집에서 다 드신 파인애플로 파인애플 번식하고 키우는 방법. 그래요? 네, 알려주세요. 않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요. 해보진 않으셨어요. 네. 조만간 일단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조림 파인애플 안 됩니다. 통조림 안 돼요? 통조림 안 돼요. 아쉽다. 일단은 먼저 파인애플, 온전한 파인애플 한 통을 사셔서 과육은 일단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파인애플 위에 자란 윗동과 그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파리. 잎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는가 보다. 맞습니다. 근데 이 과육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잘 살을 발라서 과육은 최대한 다 제거를 해주시고 윗동의 아랫잎을 30개 정도 뗍니다. 잎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잎이? 네. 30개나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윗잎은 남겨두고 이제 아래쪽 잎을 30개에서 50개 정도 떼어내줍니다. 네, 그리고 남은 잎의 뾰족한 끝을 가위로 모두 잘라주시고 물꽂이를 해주면 되는데요. 네, 그래야 뿌리가 잘 나오고요. 잎이 물이 닿지 않게 주의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가며 물꽂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자주 갈아주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물갈이가 사실 너무 차가운 물이면 안 되고 한 25도 정도. 그렇죠. 네, 이게 비슷하다. 열대관엽식물 물꽂이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물꽂이는 물갈이하는 게 제일 귀찮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다 썼거든요. 네, 그렇게 3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것 같아요. 해볼만 하거든요. 네. 그렇게 뿌리가 나오면 블루베리 전용 상토에 심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제 블루베리 전용 상토라 하면 바로 이 피트모스. 그렇죠, 피트모스. 네, 피트모스가 또 이 산성 토양이잖아요. 그렇죠, 파인애플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은 뿌리가 이렇게 아래로 길게 늘어지며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은 깊은 화분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면 크고 단단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파인애플이 엄청 크게 자라더라고요. 완전 그냥 키우신 분의 사진을 한번 봤는데 그분 어디 먹방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파인애플 먹방. 제가 키운 파인애플. 그래서 한 다 열매를 맺으려면 한 2년 정도를 2년이나 걸린다고요?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 식물 그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자라더라고요. 생각보다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 약간 유카 같게 생긴 약간 알로에 같기도 하면서 2년이나 걸린다고요?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계속 영화랑 애니메이션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뭐 영화 덕후시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열매 특집인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네. 사실 열매하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악마의 열매 떠올랐거든요. 악마의 열매요? 네네네. 선악과? 전 선악과 아닌가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원피스에 나오는 그거 맞죠? 네, 악마의 열매 맞습니다. 윤구님이 아시는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도 원피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잖아요, 사실. 안 보셨구나. 네. 좀 두렵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요즘 뭐 쇼츠나 릴스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럼요.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몸이 막 이제 고무고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막 동물로 변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생긴 건 약간 용과 같이 생기기도 하면서 약간 뭔가 털도 있어서 람부탄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런 판타지 같은 느낌이 나죠, 열매가. 그러면 그 열매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나무 열매는 아니고요. 이제 가상의 열매인데요. 원피스의 세계관을 이루는 이제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열매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다이치로 선생님의 이제 원피스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아직 이분 살아 계시나요? 그럼요. 아직까지 조금 젊으신 분이에요. 나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원피스에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원피스라는 만화 자체가 바로 이제 대해적 시대 거기서 이제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검은 수염이라는 해적이라든지 엠본이라는 이제 여성 해적이라든지 전설적인 실제 해적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들이 많은데요. 실제 해적을 네. 모티브로 한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제 캐릭터들이 보통 이제 실제 인물들로 가져온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다를 배경해서 악마의 열매를 먹고 원피스를 차지하기 위한 이제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열매를 먹으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꽃꽃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꽃꽃 열매 이름이 열매는 꽃꽃 열매예요? 네, 꽃꽃 열매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이제 몸이나 이제 지면 같은 데서 덩쿨처럼 손이 자라나요. 그거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손이 자라나 고무 인간처럼 네, 늘어나는 맞아요. 거. 뭐 스프루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네. 이글이글 열매라는 이제 열매를 먹으면 열매가 이글이글 열매. 네, 이글이글 열매. 이름이 되게 재밌다. 네, 이제 일본어로 막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몸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설정도 있고 네. 뭐 굉장히 다른 이제 능력을 가진 열매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악마 열매에 좀 특이한 설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바다의 저주를 받아서 물에 빠지게 되면 수영도 못하고 이제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죽고 나면 대신 먹었던 열매가 다시 부활해서 그 힘을 이어간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악마의 열매예요? 이 꽃꽃 열매나 네네네. 이글이글 열매를 다 통칭해서 악마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열매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전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많은 열매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프리카나 아즈텍 문화에서 발견했던 풍습 중에 네. 이제 하나인 이제 카니발리즘이라고 카니발리즘. 네, 카니발리즘이라고 이제 그런 행위가 있는데 사실 이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이제 식인 행위를 좀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뭐 식사를 위해서 이제 신체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월성이라든지 그 신체에 소유했던 사람의 지혜, 용기, 힘 이런 능력들을 섭취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먹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그런 굉장히 좀 많은 증거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용감한 전사의 심장을 섭취하면 용기를 얻는다. 뭐 이런 식의 좀 주술적이고 좀 유명한 이런 일화들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좀 뭔가 잔인하긴 한데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네. 어쨌든 사람을 먹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죽은 사람의 지혜와 용기를 섭취한다. 네.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너무 잔인해요. 네, 잔인하기도 네. 하고 사실 뭐 죽은 사람의 이제 뭐 보통 신체를 먹긴 하지만은 저도 좀 그거는 아닌 걸로 생각을 일단 네.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섭취자가 있고 이제 그 열매의 능력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먹는 수박이라든지 뭐 포도, 딸기라든지 이런 큰 과육에 작은 씨앗들이 이제 동물한테 먹히면 배변을 통해서 땅에서 새싹을 피우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유전자가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열매의 특징이 자손의 번영이라든지 준비해 놓은 일이 뭐 열매를 맺는다, 뭐 준비해 놓은 일을 이제 뭐 열매가 맺고 뭐 수확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네네. 결국에는 열매라는 게 이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민들레처럼 홀씨를 날리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열매에 갈고리를 달아서 동물의 몸에 딱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 독고마리. 독고마리 아시죠? 네. 들어본 네. 것 같은데요. 걔네 되게 짜증나요. 네. 등산 가면 막 바지에 막 붙잖아요. 엄청 붙잖아요. 이게 동그란 땅콩처럼 생겼는데요. 그 겉에가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달려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똑 떼가지고 턱 던지면은 옷에 붙어가지고 진짜 안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 독고마리. 그리고 열매에 날개 다는 식물 있죠. 가장, 네, 대표적인 거 단풍나무. 네, 단풍나무 이렇게 열매 떨어지면 프로펠러처럼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네. 걔네가 그렇게 떨어지고. 네, 이제 코코넛이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코코넛 알죠? 네. 네, 얘도 이제 얘네는 이제 동물도 먹기 힘들고 바람에 홀씨가 날리지도 않고 딱딱하니까. 네, 몸에 붙지도 않는데 짱돌이죠, 짱돌. 네, 짱돌이죠 사실상. 이제 이런 코코넛들이 여러 섬에서 번식하는 이유는 코코넛 껍질이 이제 섬유질이 공기를 머금을 수가 있어서 해변에서 해변으로 이렇게 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코코넛 안에 있는 물이 이제 흔들리면은 얘네가 바다에 진짜 얘네가 떠 있는 걸로 알고 씨앗을 발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땅에 도착을 해야 이제 움직임을 멈춰야 그때부터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얘가 해변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떠다니다가 네, 섬에 육지에 안착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네.
발화가 되는. 그렇죠. 이야. 네, 맞습니다. 인간이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얘도 보면 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헨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육에 있는 씨앗을 동물이 먹으면 배설을 해서 이 싹을 틔우는 방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팽나무, 팽나무가 사실 대표적이에요. 팽나무 그쵸.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윤구님? 팽나무 하면 우영우? 우영우. 그쵸, 아닌가요? 그쵸. 네, 우영우. 저도 그거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온 사실 그 팽나무 있잖아요. 네, 팽나무 거기 지키는 네, 거. 거기서 이제 좀 지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가 방영하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지금은 천연기념물입니다. 네. 지금 천연기념물 됐어요? 네, 천연기념물. 우영우 됐어요. 효과. 네. 그러고 보면 참 드라마가 힘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네. 미디어가 주는 힘이 있죠. 네. 이 사실 팽나무는 우영우로도 잘 알려지게 된 게 맞는데, 근데 제주도 가면은 팽나무 군락이 진짜 많거든요. 네. 이 제가 쓴 처음 식물이라는 그 식물 에세이에서도 이 팽나무 이야기를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깨알 홍보인가요? 네. 홍보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 보통 마을 정자나무 있잖아요. 마을에는 시골 가면 정자나무가 있거든요. 그 초입에 보통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아래 어르신들이 쉬는 그런 휴식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주에는 이 팽나무가 그 마을의 정자나무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정자나무. 네, 정자나무. 바람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소금기에 강해서 이 해변가에 이렇게 많이 심는다고 해요. 이 제주도의 특징이 또 뭐냐면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곳이. 물이 부족한 거. 네, 물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화산섬이라서 그렇거든요. 보통 윤구님 그 테라리움에도 화산석 많이 깔잖아요. 그죠. 바닥재로 많이. 그렇죠. 깔죠. 바닥재로 이 화산석을 가장 까는 이유가 뭔가요? 얘네들이 기공이 많아서. 그렇죠. 네. 네. 혹시 물이 고여도 이제 그 기공 사이사이로 이제 필터 효과가 일어나고 그렇죠. 네. 또 그 기공 사이에 미생물이 또 잘 사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또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공이 많다 보니까 배수가 잘 되거든요. 네, 배수가 잘 돼서 물이 잘 빠져요. 그 제주는 그래서 홍수가 안 나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한 1000mm 정도의 막 물폭탄이 쏟아져도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네, 이게 1000mm면은 육지에 1년치 강우량이거든요. 진짜요? 네, 1년치 강우량이 제주도는 네, 하루 사이에 쏟아져도 홍수가 나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층이 화산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래서 하천을 건천이라 그러거든요. 건천. 네, 말을 건자에 이제 내천자를 써서 건천이라 그러는데 왜 건천이라 그러냐면은 제주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거든요. 대부분 말라 있어요. 근데 물이 귀한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지하수가 풍부하죠. 왜냐면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 있으니까 안반수, 우리가 먹는 제주 삼다수. 제주 삼다수가 바로 이 화산석 지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제주 사람들이 이 물 고이는 곳, 물이 귀하니까 물이 조금 고이고 예를 들어서 샘물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꼭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요. 우물. 네, 우물을 만들어서 그 우물을 이제 물굿이라고 그러는데. 물굿이요? 네, 그거 이제 식수나 이제 농업용 아니면 이제 말이나 소 물 먹는 용으로 그렇게 쓰였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꼭 이제 팽나무를 심어놓은 거죠. 네네. 팽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의식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샤머니즘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굿이니까. 우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팽나무가 물을 좀 흡수해라.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네. 우물을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우물이 있던 자리. 표시를 한 거죠. 네. 여기는 우물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또 우물이 있는 곳은 대부분 또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여기는 마을이 있는 곳이고 우물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도 목이 마르면 여기 우물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팽나무를 찾으면 팽나무를 찾으면 저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정자나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이 팽나무가 엄청 귀했대요.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때는 팽나무를 지키는 직책까지 있을 정도로 제주도예요? 네, 절대로 베면 안 된다. 그쵸. 네, 그리고 이거를 지키는 이제 직책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몇백 년 된 나무부터 제주 애월읍에는 네, 1000년 된 팽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1000년이요? 네.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 네. 저희 또 한강. 지금 읽고 있잖아요. 네, 무슨 작품이죠? 작별하지 않는다. 네, 작별하지 않는다. 네. 작별하지 않는다가 또 제주 4.3 사건을 다룬데 그 당시에 이 인가들을 다 태워가지고 그 흔적이 이제 없었을 때도 이 팽나무가 그 마을 이종표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팽나무가. 네, 이게 또 팽나무 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팽나무 열매가 앵두 정도 크기만 한데 이게 떫으면서 달콤해가지고
이 새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팽나무 근처에 가면 이제 팽나무에서 새들이 막 지저귀고 나비들도 막 날아다니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제주도 갔는데 운 좋게 팽나무가 있는 집에 갔어요. 근데 네네. 정말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하니까 새 소리가 막 들리고요. 동화의 한 장면처럼 팽나무 주변에 나비들이 막 날아다녀요. 네, 한 폭의 정말 그림같이. 그러니까 요정나무 같은 네, 뭔가. 네. 그래서 그 새들이 열매를 먹고 이제 배설을 해서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그 팽나무 보면 굴락을 이렇게 이루거든요. 네. 네. 네, 그 주변에 새들이 씨앗을 또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그런 거죠. 야, 대단하네요. 네, 조매화 그렇게 부르나요? 조매화라고 부르나요? 조매나무. 네. 보통 근데 이제 그 퍼뜨리는 개체 자체를 보통 이제 산포자, 산포자. 네, 이렇게 씨앗을 퍼뜨리는 자, 산포자라는 거, 동물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바람이 되기도 하고, 네, 뭐 곤충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산포하는 역할을 하는 개체들은 다양하죠. 근데 혹시 아피스토님이랑 헨젤님은 바나나 씨앗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드시면서? 씨앗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뭐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은 네. 막 베어 그릴스나 에드 스태포트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 야생 바나나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야생 바나나에서는 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먹는 바나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나나 씨앗을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바나나 유전자를 변형해서 이제 씨앗을 없애버려요. 씨를 없앴다. 약간 씨 없는 수박 이런 것처럼 씨 없는 바나나 잔인한데요. 인 거죠. 전 세계 시장이나 마트에 나와 있는 바나나의 품종은 약 9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케빈 디쉬라는 품종의 바나나가 약 47%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수출되는 바나나의 약 99% 정도, 거의 100%죠. 이게 케빈 디쉬. 네, 이게 바로 이 케빈 디쉬라는 품종의 바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노랗고 굵은 바나나가 바로 그것인 거죠. 네. 네. 예전에 바나나에 여러분 그 파나마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나마병? 아니요, 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바나나도 이 전염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저희 코로나 걸리듯이 얘네들이 파나마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정말 수많은 바나나가 병들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품종인 바나나 케빈 디쉬를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케빈 디쉬조차 파나마병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거 우리가 먹는 바나나도 멸종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문이. 그러면 바나나를 못 먹는 건가요 이제? 근데 또 이 인간이 저희는 언제나 이 또 대처가 빠르잖아요. 또 개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유전공학 연구진들이 이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다. 다행이네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역시 인간은 참 대단해. 맞아. 아마 더 맛있게 만들지 않을까요? 몽키 바나나 좀 해가지고. 여기서 퀴즈 한번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퀴즈 좋아합니다. 네, OX 퀴즈 내볼게요. 바나나는 나무이다. OX. X. X. 아피스님은 여긴 또 함정이 있어요. 이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한 번 더 꼬아야 돼요. 그래요? 네. 나무다. 나무가 아닐 거라고 해서 분명히 그 문제 냈을 거야. 나무다. 정답은 거기서 한 번 더 꼬아서 바나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3번 꼬았네요. 네, 3번 꼬았어요. 그러네요. 모두 이제 흔히 바나나를 나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바나나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사실 바나나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풀이에요? 네, 풀떼기예요. 풀떼기구나. 네. 근데 풀떼기인데 크기가 10m까지 자라는 아주 거대한 풀인 거죠. 10m짜리 자라면 그냥 나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니까.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난 사실은 그 바나나가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서 자랄 때 그 위를 보고 자란다는 건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바나나 껍질을 벗길 때 꽁다리 있잖아요. 꽁다리 벗기는 그 손잡이 같은 손잡이. 그 꽁다리가 이제 밑에 있고 위로 뻗어서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야구 장갑 같이. 바나나 모양이 거꾸로 돼 있는 모양처럼 자란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야구 글러브가 하늘을 향해 그는 형상이다. 너무 적절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그래서 바나나가 열린 걸 딱 보면 이 바나나가 왜 거꾸로 자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재밌습니다. 문제. 재밌나요? 인간의 유전자와 바나나의 유전자는 몇 % 일치할까요? 바나나가 이제 그 저희 지적 생명체인 인간과 유전 구조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꽤 높을 것 같은데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래도 이
바나나는 식물이고 인간은 동물인데 어떻게? 근데 일단은 이 문제 자체가 저는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나와 인간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요. 몇 퍼센트냐고 묻는 거잖아요. 바나나의 DNA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식물과 인간의 DNA가 같을 수가 있나? 일단은 이 문제의 의도를 저는 좀 파악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데 몇 퍼센트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는 좀 충격적인 결말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자도 아주 한 끗 차이잖아요. 유전자 하나로 다른 것처럼 바나나와 인간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99%. 그러면 바나나와 그럼 바나나가 인간. 말도 하고 뭐. 바나나 딱- 인간 원숭이 네, 딱 삼일체. 1%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인간과 바나나가 달라졌다. 이 정도는 돼야죠. 바나나랑 이제 원숭이랑 이제 인간은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다. 유인원.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너무 나갔어요? 네. 정답은 네. 50%. 50%. 50%. 이것도 놀랍지 않나요? 50%도 충격적이다 근데. 일단 바나나와 인간을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한다는 게 네. 일단 그것만으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람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약 50%가 바나나 내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난다. 그 바나나가 계속 개발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말하는 바나나 이런 거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바나나 방귀 낄 것 같은데. 네. 네. 마지막 네. 또 있어요? 마지막 와. 문제입니다. 오. 바나나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땡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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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렁주렁한 열매다. 아, 그런 느낌. 너무 아닐까요?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범할 것 같지는 않고 세상에서 가장 큰 바나나 킥이다. 그거 튀기면 바나나 킥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자. 네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정답은 네. 바로 바나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오, 허브예요? 허브입니다. 네. 이 바나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허브이면서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 종류라는 건데요. 베리 종류. 네. 야, 블루베리, 이거 뭐 재밌다. 라즈베리, 뭐 이런 베리 종류라는 거죠. 잎이 너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베리는 하나의 꽃에서 씨방이 한 개 있는 단순한 열매로 여러 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바나나는 이 정의에 딱 일치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재밌네. 바나나의 열매는 베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큰 허브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하고 DNA가 50% 일치하는 우리 형제. 우리의 형제다. 네, 우리 형제. 써보면서. 바나나. 이 바나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바나나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됐지만은 과일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거. 사과. 네, 사과. 네, 귤 사과. 좋아하긴 하는데. 귤도 좋죠. 네네. 사과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네. 그렇네요. 네네. 네. 그러네. 맞아요. 귤 같은 경우에는 제철 과일이어서 맞아요. 겨울에 먹고. 나오고. 맞아요. 네. 이게 왜 사과를 사시사철 먹는지 아세요? 품종이 좀 이렇게 다양해서 그런 네. 게 아닐까요? 뭐 부사 뭐 그렇죠. 그것처럼. 홍, 네, 뭐 뭐 저기 아오리 아오리.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아우지 아니고. 요즘 또 농사 기법이 워낙에 네. 발전을 했으니까 이게 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서 그런 거 그럴 아닌가요? 수 그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네. 있죠. 네.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사과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땡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에서는 이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돼서 키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일단 나무이기도 하고 크기도 그러네. 하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아,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그 키우는 것만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음.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과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노지에서 재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배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는데 우리는 사시사철 네. 사과를 먹는 거죠. 음. 네, 이 신기하죠. 겨울에 사과나무는 춥고 건조한 겨울을 나야 꽃눈. 네, 그래서 꽃눈이 형성이 돼서 꽃눈이 형성이 돼야 또 생육에 필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노지에서 얘들은 커야지 되는데 네.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저온 저장 기술. 저온 저장이요? 네. 오. 보관을 그러니까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꽁쳐놓는다 약간 꽁쳐놓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꽁쳐놓는 거죠. 어. 네, 쉽게 얘기해서 가을에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서 1년 동안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1년 동안 저장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0도에서 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를 해서 이 과일의 호흡과 신진대사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보다 훨씬 더 기능이 우수한 냉장고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을에 한 번 수확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제 그런 기술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나머지 저장 기술은 이제 냉장고의 어떤 그런 기술 수준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네. 핵심은 뭐냐면 에틸렌가스예요. 에틸렌가스? 네. 가스. 네, 에틸렌가스를 제거를 해서 이 사과의 숙성을 늦추는 거예요. 그 에틸렌가스가 뭐냐? 이게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네. 식물이 그런 식물에.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열매한테는 이게 숙성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숙성을 시키는 역할을 하냐? 이게 식물이 위협을 느끼면 네. 이 에틸렌가스를 체내에서 방출을 하는데 빨리 숙성을 해서 노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씨앗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씨앗이 세대를 번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빨리 노화를 촉진을 하는 거죠. 와, 이 뭐 식물이 무슨 뭔가요? 이게 식물인가요? 그러니까요. 뇌가 있다니까요. 아까 윤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관엽식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엽식물에도 이 에틸렌가스가 방출을 실제로 하는데 그래서 위치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택배로 식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에틸렌가스를 이제 소량 방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 이렇게 데리고 오면 식물 몸살 난다 그러잖아요. 몸살 나죠. 네. 그리고 뭐 물갈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에틸렌가스를 방출을 해서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식물은 움직이는 애가 아닌데 막 움직여지니까 얘네들도 방출을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빨리 얻으려는 그런 전략을 하는 거죠. 제가 또 밖에서 좀 노안이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제가 좀 제가 에틸렌가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굴이 노안이 노화가 아니라 좀 빨리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기 내 뭐랄까 정신 연령이 좀 노화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윤근님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네. 결혼 안 하고 애 먼저 가지시면 돼요. 혹시 계속 그 방출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윤근님? 아니 근데 스트레스를 막 그렇게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네. 사과가 특히 많이 방출을 해요. 네, 다른 과일에 비해서 과일 보관법 중에서 사과랑 다른 과일이랑 같이 보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사과랑 같이 보관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채소나 과일이 빨리 시들어요. 아, 그 이유구나. 네, 노화를 옮기는군요. 그렇죠. 네, 그 에틸렌가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방출된 에틸렌가스를 맞아가지고 걔네가 이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윤구님이랑 좀 떨어져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 에틸렌가스가 사실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이동을 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 열대 지방에서 이동을 해서 오잖아요. 네, 멀리서 오잖아요. 근데 얘들은 후숙 과일이란 말이죠. 그 따는 순간 이미 숙성이 돼서 노랗게 익거든요. 실제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 그 에틸렌가스를 제거를 해서 숙성을 늦춰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까지 푸르스름한 녹색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기술, 에틸렌가스를 조절하는 기술. 그게 제일 키포인트 기술이었네요. 사과를 이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냥 엄마가 깎아줘서 깎아주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봄에도 깎아주시고 여름에도 깎아주시고 그랬네. 네. 근데 사과도 1년 동안 저장해서 먹는데 귤도 저온 저장 기술을 통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에서 수분을 가두지만 귤은 수분량이 많고 껍질이 또 말랑말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더라도 한 늦겨울까지는 먹을 수 있대요. 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래되면은 막 박스 같은 데 있으면 그렇죠. 안 먹으면 맨 밑에서 약간 그죠. 초록색이 막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쭈글쭈글해진 아이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금방 썩죠. 네. 사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구혜정원의 식물 브리핑 네, 구혜정원의 식물 브리핑 시간에는요, 최근에 있었던 식물 이슈들이나 행사,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풀이 아니었네. 담수식물 역귀 바늘 암세포 증식 억제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강이나 개울 주변에 흔히 자라는 담수식물인 역귀 바늘이 대장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역귀 바늘 세포 덩어리 추출물을 대장 암세포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 생존율이 50.9%가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엽기 바늘은 바늘꽃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로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번 연구로 자생 담수식물의 안정적인 소재 확보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발견해 엽기 바늘이 유용한 생물 소재로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윤구님 꽃말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 꽃말 좋아합니다. 네, 저는 식물 어원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원. 네, 그래서 항상 식물 이름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어원이 됐는지 항상 저는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엽귀바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일단 엽귀랑 엽귀바늘이랑은 전혀 다른 식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엽귀를 그래서 먼저 찾아보니까 순 우리말인데요. 구체적인 어원은 확실하지 않은데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의 엽귀. 엽귀. 네,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엽귀에는 소량의 이게 마비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잎하고 줄기를 막 문질러서 물에 풀으면 물고기가 이렇게 떠오른답니다. 네. 그래서 이 엽귀는 약간 이제 뭐 약재로도 많이 쓰고 그렇게 쓰인다는데 엽귀 바늘은 전혀 다른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화과 식물인데 두 식물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마 엽귀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거가 아닐까 싶고 그 엽귀 바늘은 이제 열매 모양 끝이 뾰족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육식물 성지 주교 화훼 단지 명맥일나 임찬홍 불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주교 화훼 단지라는 다육식물 농가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가 갑작스레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설 이른바 대곡 지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다육식물 농가는 시 소유 농지를 20년 가까이 임차해 영농 활동을 해왔는데 임차농이란 이유로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건질 수 없을지도 몰라 농민들의 불안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발표가 나자 화훼 단지에서 다육식물을 키우는 농가의 반발은 당연히 매우 거세지겠죠. 한 농가당 시설 투자 비용만 무려 3억 원에 이르고 재배하는 다육식물만 시가로 2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아주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제가 또 태어날 때부터 고양시에 쭉 살았거든요. 제가 또 고양시 토백입니다. 일산 토박이. 네. 이 고양시 하면 오래전부터 이 선인장 다육식물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윤구님의 고양시 고향에서 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두 분 다육이 키워보셨어요? 저는 키워봤습니다. 요즘엔 네. 안 키우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식물을 이제 반으로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사조라는 식물을 다육식물을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다육식물 이름이 불사조예요? 네, 불사조입니다. 신기하네. 근데 이 식물이 정말 이름값을 하는 게 네. 진짜 안 죽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식물이 특이한 게 잎 끝에 정말 많은 그 아가 베이비 불사조들이 쫙쫙쫙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 떼서 심으면 무한 번식, 무한 복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또 다육이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죠. 그때 어리니까 네. 그거를 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떼가지고 친구들 화분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줬던. 우와. 네, 그래서 모든 화분이 다 불사조가 됐습니다. 거의 뭐 좀비 사태인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저의 좀 작은 테러이긴 한데 좀 귀엽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귀여운 그리고 테러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마음이 따뜻했구나. 네. 혹은 이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컸다. 사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가 또 아파트 드루이드세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가 주신 엄청 큰 이제 거의 사람 머리만한 다육이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을 옮기다가 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다른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흙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안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너무 커서 그런지. 네.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좀 있었나 그니까요. 본데요. 뇌출혈. 두개골이 이렇게 근데 할머니가 아셨어요?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그럼 이 방송을 들으면은 할머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소식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 2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시에서 찾아가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전시회는 공사립수목원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서귀포시 여미지 식물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동서양란을 소재로 난초의 역사, 난초 재배 방법,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속 한 장면인 플라워 장식 피아노 포토존, 오늘날 테라리움의 모티브가 된 워디언 케이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올해 테라리움 잘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또 출간을 했잖아요. 네, 했죠. 네. 그 속에 테라리움 역사를 다루면서 워디언 케이스의 정보를 제가 엄청 찾아보고 또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한국에서 원래 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힘들죠. 네. 이 워디언 케이스를 한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저 같은 테라리움 덕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워디언 케이스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보려면은 제주도 가야지 되는 겁니까? 저희 한번 제주도 여행 한번 갈까요? 네, 한번 가시죠.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식물원 수피아 관람객 증가, 연간 20만 명 첫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관람객은 22만 8,116명으로 작년 전체 18만 9,314명보다 이미 20.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간 관람객이 2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22년 6월 개장 이후 처음인데요. 수피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항상 숲으로 소풍 간다 라는 주제로 계절마다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피아는 12월 성탄절을 테마로 식물원을 로맨틱하게 꾸미는 크리스마스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국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 야간 식물원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됐는데 사전 예약 때마다 일찌감치 하루 500명의 허용 인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여기도 한번 저희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셋이 가는 게 좀 그림이 모양이 좀 안 그려지긴 하는데 네. 뭐 알아서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식물원 행사가 점점 많아져요. 네.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 맞습니다. 같은 식물 덕후들은 아주 좋습니다. 또 저희가 열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요. 아,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 네. 다가오는데 해리포터 아피스토님 네. 꼭 보셔라. 그 좀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나홀로 집에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리포터입니다. 와. 그리고 윤구님은 이제 또 연휴 기간이니까 원피스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 번째 라디오죠. 네. 하면서 느낀 점이 이거 진짜 공부가 많이 된다. 네. 맞아요. 네. 이거 일단은 한번 녹음하려면 이제 기사 찾아봐야 되지, 그렇죠. 뭔 정보 찾아봐야 되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식물 공부를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공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피소님은 어떠셨나요? 저요. 네. 남자 3명이서 식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네.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징그럽다. 네. 오히려 좋다. 그런 면에서 더 재밌다. 아, 좋다. 네. 이런 조합이 좀 쉽진 않다. 네. 그 듣는 분들도 조금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재밌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헨젤님과 윤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